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판기에서 동남아시아 여성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성학이라고 그냥 이야기할까요? 최영근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고요. 그리고 어리다고 해야 되나 젊다고 해야 되나 어느 쪽이 더 나아요? 젊다고요? 젊다야 그런가요? 이제 갓 스물이 된 페미니즘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우리 이규린 학생 두 분을 한 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최영구 선생님만 처음에 인터뷰를 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페미니스트 그리고 페미니즘이 요즘엔 젊은 친구들한테 아주 핫한 이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딱히 중간 세대인 것 같은데 좀 약간 세대가 위이신 분들과 페미니스트들과 젊은 친구들 사이에 어떤 그 갭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발견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요게 동기가 돼서 나중에는 한번 난상 토론도 벌였으면 좋겠다라는 꿈도 한번 갖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소개를 간단하게 본인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어요? 아, 그래요? 네네. 전 페미니스트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 페미니즘 분야에서 네네. 특히 인도네시아 여성운동으로 학위 논문을 썼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네, 공과정을 지나오면서 많은 네. 아시아 여성들을 만나서 네네. 제가 종종 연구 분야가 뭐냐 그러면 네. 아시아 페미니즘이다라고 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시아 페미니스트. 그리고 특히 추상적인 개념으로는 여성들 사이에 차이가 왜 생겨났을까, 그리고 왜 여성들 사이에 정치적으로 다른 입장이 있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차이, 네. 다양성, 교차성 이런 데에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시구나. 선생님, 한국에서는 그 분야를 하시는 분이 저는 동남아시아나 아시아의 여성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발표를 하시거나 그러신 분들 많이 뵙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그쵸? 아, 네. 네. 별로 없으시지 않나요? 많죠.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은 네. 여기서 보면 이주민 여성인권센터라든지 아, 물론 그렇긴 하죠. 그런 활동가들. 식으로 활동가들도 네. 많고요. 네. 그다음에 페미니즘 영역에서 보면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네. 페미니즘이 남들도 그러하듯이 네. 서양 페미니즘이라 그러나요? 제2세대 페미니즘 네. 그 과정으로 가서 네. 배운 거죠. 음. 배웠는데 제가 이상하게 불편했던 게 뭐냐면요. 논리적으로는 정말 맞는데 이상하게 왜 내 삶에서 적용하는데 조금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왜 삶하고 약간 괴리가 있을까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 제가 왜냐하면 석사는 네. 영국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영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영국에서 제 지도 교수가 자꾸 저한테 외국에 유학하면 그런 게 있거든요. 멋있게 배워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아, 된다는 그렇죠, 있죠, 막 있죠. 그런 의무감, 네. 부담, 의무감 뭐 이런 네.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자꾸 이 선생님이 저한테 글로리아 안젤두아라든지 아니면 뭐 남미 혹은 흑인 페미니즘 이런 걸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엔요. 아유, 저분이 나를 저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못 사는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서 나를 그렇게 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공부를 딱 하고 나니까 제가 하나 느꼈던 건 뭐냐면 네네. 내 얘기를 어떤 식으로 펼치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려고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있게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꾸 보게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서양 페미니즘을 따라해라 이론을 배워가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걸 영어로 be yourself 그렇죠. 네가 되는 네네, 것이 바로 예. 페미니즘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60억 인구 중에서 be yourself 그러면요 우리는 60억의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요. 우리 여성들은 얼마나 서로 다른가에 대해서 그것들을 안고서 그 다음에 인권이라는 문제, 해방이라는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럼 지금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건 결국 다양성에 대한 인정, 네네. 그다음에 다양성 부분에 대한 긍정과 다름에 대한 긍정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왜 요즘에 페미니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날카롭다고 생각을 할까요?
여기에는 조금 제가 네. 조금 네. 뭐랄까 우리 작업 용어? 네, 그런 것도 직업 괜찮죠. 용어라고 예, 그럼요. 페미니즘 정치학이라고 할 적에 네. 두 가지로 제가 조금 구분을 해보면은 네. 하나는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고요. 네. 하나는 차이의 정치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는 정치학을 지향하고 있어요. 네. 그래야지 상대방한테 내 것을 강요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체성의 정치학이라는 건 뭐냐면 60년대, 70년대에 노동운동이나 그 다음에 여성운동이나 흑인운동이나 이때 일어났던 정치적인 성향이에요. 근데 그때 뭐냐면 우리가 한 편이 되자, 똘똘 뭉치자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설득했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받았는지 우리들의 억압을 같이 이런 공통적인 억압을 가지고 있어 라고 서로 공유된 억압 경험을 나누면서 운동을 확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흑인 운동 같은 경우는요 두고두고 흑인들의 비참한 역사를 끄집어내서 자 우리가 이렇게 억압받았고 그다음 폭력을 당했으니까 백인들에게 대항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는 거죠. 그러니까 더 강하게 자신들의 그러니까 억압 상황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더 공격적일수록 그 다음에 그게 더 운동의 동력이 됐죠. 그렇겠네요. 노동운동도 사실은 오랫동안 정체성이래. 그러니까 politics of identity예요. 네. 정체성의 정치학이었는데요. 네. 그 노동운동도요. 부르주아지가 그 다음에 사주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의 재산을 그러니까 노동력과 그 다음에 자본이 있을 적에 상품, 잉여 상품이 있을 적에 누가 가져가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런데 주인이 사주가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타협의 여지가 지금은 있잖아요. 그렇죠. 노조가 생겨서. 근데 노동운동 처음에 등장했을 적에 우리가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한번 봐 이 얘기를 하면서 노동운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이 착취당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속에 분노, 화남, 그 다음에 공격성 이런 식으로 운동이 펼쳐졌어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정치학을 펼친 거죠. 여성운동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 역사를 되돌아보면 여성을 진짜 여성이 어디서 섹스했느냐, 누가 섹스했느냐, 그 다음에 언제 섹스했느냐 이것을 통해서 여성을 통제하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남성들은 여성을 하나의 대상화시켰고 그렇죠. 여성을 도가시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라 하고 한게 정체성의 정치학이었거든요.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네. 캄보디아에서 네. 그 다음에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네. 그 다음에 지금 멀리 안 가고 한국에서 네. 그야말로 지금 아주 자기 직업을 가지고 멋지게 뭐 장관이 된다거나 그런 여성하고의 네네. 그 차이 갭은 어떡할 거예요. 그 여성과 이 여성이 같은 경험을 했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는요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요. 어떤 차이냐면 예를 들면 그거죠.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펼쳤던 크랜쇼라는 학자가 네. 어떤 표현을 썼냐면 이 사람이 흑인 페미니스트예요. 네. 그 이전에 흑인 페미니스트들에 대한 운동이 있는데 흑인 페미니스트인 이 크랜쇼, 킴벌리 크랜쇼가 네. 흑인 이주민 여성들을 이렇게 조사했을 때 보니까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주민 여성들은요 자기 남편을 경찰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네들 사이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을 때,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뭐 왜 그랬냐면요. 왜죠? 네. 남편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가정폭력이 일어나요. 네. 그러면 경찰에 불러서 끌고 오라고 그러죠. 이 자식 내 근처도 오지 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은 쉽게 생각할 때 역시 교육받은 백인과 교육 못 받은 흑인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 이분은 생존의 문제군요. 크랜쇼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이주민 여성 같은 경우는 단지 성차별만 겪는 것이 아니고 계급차별, 인종차별이 이렇게 교차됐기 때문에 그들의 억압 경험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똑같은 억압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체성의 정치학은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여성학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노동운동에서도 그렇죠. 보세요. 맞아요. 지금 보면요, 1억이 넘는 노동자 있잖아요. 네네네네. 제가 이런 표현, 기종 노동자라는 표현을 이게 정치적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있어요. 네, 편하게 그렇죠. 예. 네네,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여러분, 그 뭐예요? 알바 노동자,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한 알바 노동자하고 어떻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서로들 간에 차이를 어떻게 하면 차이에 대해서 기반한 채 여성운동을 그야말로 확산할까? 이게 바로 숙제였던 거죠.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렇게 아까 얘기한 정체성의 정치학을 통해서 뭔가 더 결합을 시키고 그 운동의 동력을 좀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공격적이었다면 네네. 지금은 그 단계를 넘어설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니면 이미 넘어선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네. 그렇게 확고하게는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현재 테크놀로지가 가부장제하고 만났을 때 네. 그게 어떻게 여성들에게 또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등장했잖아요. 엠번방이라든지. 그렇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잃었잖아요. 훨씬 더 많이 잃었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이런 문제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체성의 정치학에 머물 때는 같은 여성도요, 동의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힘이 약한 소수자 운동은요. 소수자 운동이 힘을 갖는 건 연대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억압, 네. 그걸 가지고 정체성의 정치학만 밀어붙인다면 연대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저는 아마 그 연대의 방식과 연대의 폭을 좀 더 넓혀서 정말 여성 인권에 대해서 보다 더 깊고 그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운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좀 운동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의 정치학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그런 거를 앞으로 할 부분이 우리 이규린 학생처럼 젊은 페미니스트들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예요? 일단은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 페미니스트가 비슷한 루트를 밟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막 인터넷에서 뭐 유머 글을 찾아보고 네. 그렇게 잘 지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자라다 보니까 SNS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 그 디스인사이드에서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는 남초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커뮤니티에서 메르스 갤러리라는 그 게시판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사실상 내페미가 많이 이게 커진 거잖아요. 그때 저 역시도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고. 근데 그때 완전 애기였잖아요. 네, 메르스 때만 중학생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미 중학생의 여성들이 페미니즘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고 관심을 갖고 그러는 시기가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네, 그죠? 맞아요. 요즘은 특히 스쿨미트도 있는 거 보면 진짜 10대 때부터 많이 이게 접촉이 쉽게 되는 거죠. 그렇죠. 스쿨미투가 있어요. 저희 때는 학교에서 남자 쌤들이 좀, 야, 뭐, 이렇게, 뭐 힘들어하면, 너 오늘 그날이냐? 뭐, 라던가, 야, 나 그거 생리통 나중에 애 낳으면 다 나, 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력성을 못 느꼈어요. 그런 말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게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쨌든 페미니즘이 공격적이라고 일반인들이 오해하는 부분은 정체성의 페미니스트를, 정치학을 가지고 뭔가 이걸 좀 단합한 힘을 발휘하려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약간 잔재가 남아있지만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바뀌고 있고 그런 과도기는 다름과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선생님
선생님 지난번 중강의 하신 게 에코 페미니즘이잖아요. 요즘에 에코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은데 에코 페미니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에코 페미니즘이 뭔가요? 아, 이거 정말 그 간단하게 좀, 왜냐면 에코 페미니즘이란 이 용어가 요즘에는 뭐 저희야 뭐 그렇지만 아주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저기 사람들이 뭐야 자연 보호하자는 뭐 저기 여자들 운동이야 라던가 이렇게 정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먼저 에코 페미니즘을 짚고 넘어가 다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네, 여성을 억압하는 건 남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그리고 여성들이. 네. 어, 여성과 남성의 대립 가운데에서 여성 운동이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성들이 억압을 받거나 착취를 받는 건요, 사실은 남성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성이 예를 들면 노동 현장에서 착취를 당하거나 이거는 제가 마리아 미즈와 그다음에 만다나 시바의 에코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책을 가만히 보면요. 이 기본적으로 이전의 페미니즘은 그냥 캐쳐 페미니즘이었어요. 따라잡는 거, 남자처럼. 따라잡는 거, 남자를 따라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따라잡으면 해방이 올 거라고 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남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구 남성들이 여성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들도 물건 취급하면서 마구 파헤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연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흙이라는 건 맞아, 너무나 맞아. 많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미세생물이 많은데 흙도 그냥 물건 취급을 하면서 빈통처럼 농약 잔뜩 부어서 뭐 그 농산물을 만들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3세계, 아시아,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아프리카 지역은요, 그쪽은 마치 아무도 없는데 가서 물건들을 가져오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쪽도요, 사람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사실 물건 취급했고요. 그렇죠. 그들을 인간이라고 취급하지 않고 그냥 사람 비스그레무레한 거 이렇게 취급했어요. 그래서 식민지 학문을 보면은,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요, 아일랜드에 대한 연구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일랜드 사람과 오랑우탕의 유사성 이런 식의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브리타니카에서 그 호주에 있는 선교사가 그 호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지역에 대한 영국에다 보냈는데 뭐냐면 여기에 동물 비스그레메하고 식물 비스그레메한 사람들이 있다. 원주민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고 보고 나보다 그렇게 하니까 참 열등하다고 열등한 존재를 보니까 착취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이고 낙원이고 하는 유럽 문화가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여성의 착취물, 자연의 착취물, 식민지의 착취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럼 남성처럼 그대로 간다면 누군가를 착취하면서 하는 그런 삶을 해방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에코페미니즘은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판을 짜고 그 다음에 캐치업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페미니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간과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표현대로 하면 존재론이고요. 그 다음 존재론이라는 거는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연과의 관계는 무엇이고 땅과 그 다음 관계는 무엇인가 하는 세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세계관이거든요. 그 세계관 자체를 지배적이고 파워 관계가 아니고 이콜로지,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이해하는 걸 이해하는 그런 철학에서 새로운 방식? 네. 그거를 에코페미니즘. 그러니까 이콜로지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그 가부장제나 자본주의는요, 네 거 뺏고 너 죽여야 내가 산다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줬어요. 같이 산다라는 개념이 없었죠. 생명은요, 뭐냐면요, 옆에 있는 게 죽으면 나도 죽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살아야 내가 산다는 거로. 그러니까 저는 에코페미니즘이 남성 죽이겠어요? 남성 안 죽여요. 같이 살자는 같이 얘기죠. 살자. 그리고 남성들도 어떻게 보면 남자들도요 병 걸려요. 왜냐면
어떻게든지 높아가고 어떻게든지 지배하려는 건요. 노이로제에 걸리거든요. 경쟁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껏해야 노리는 게 그 뭐예요? 인터넷상에서 포르노나 모으고 그리고 섹스 관광 가고 하면서 사실은 그게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독이라는 건 사실은 만족할 수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착취당하는 사람도 고통이고 착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중독의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똑같이 힘들죠. 우리는 이제 그 방향으로 착취해서 잘 살자가 아니고 자급하면서 같이 서로를 잘 살자. 살려가는 방향에 어떤 논리를 찾아가자 하는 게 저는 에코페미니즘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 에코페미니즘은 새로운 기류기도 하지만 저희가 같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느낌도 받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채식 식당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데 지난번에 이제 모임을 하시는데 이제 어머님들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머님들 모임이 있으셨는데 그분들이 그냥 뭐 일반적인 분들이 아니라 공부도 좀 하셨고 뭐 그런 이야기를 뭐 그 앞에 엄청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한 분이 이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며느리가 될 친구가 여성학을 전공하고 이 친구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계시던 그 어머니의 친구분들이 모두 다 너 아들 죽일 거냐, 아들 뺏길 거냐. 정말 그 아내가 될 친구가 이 분의 아들을 어떻게 잡아먹을 것 같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느껴지는 페미니스트의 어떤 그 이미지는 공격적이고 남자를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에코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오해하신 부분이 있었던 거네요. 저는 그러니까 미디어 페미니즘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네. 제가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전에요. 네네. 저는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정체성의 정치학을 펼쳤던 그분들처럼 네. 너무 억울해서 페미니즘을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싸울 때 그러잖아요. 싸울 때는 네. 내 전력을 위해서 뭐가 억울하고 뭐가 나쁘고 상대방이 뭐가 나쁘고 이래야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페미니즘 안에 들어가 보니까 페미니즘의 토론의 장은요. 저는 자유로운 공간이라고 공간으로 경험했어요. 거기에서 여성들의 경험이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전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페미니즘을 공부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남편분이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페미니즘 공부한다고 그랬을 때? 글쎄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러진 않았지만 그러셨어요? 그냥 학문으로 한다고 생각했고 네. 그런데 페미니즘을 막상 공부하는 서로 같이 공부를 하니까 네, 외국에서 공부를 하니까 네. 정말 살벌했거든요. 근데 근데 페미니즘 처음에 이제 그 과정이죠. 지나오는 네. 과정이에요. 근데 페미니즘 과정을 딱 그러면서 적대적으로 페미니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났던 분이 도나 하러웨이의 사이보그 매니페스토라는 그 글을 읽은 거죠. 네. 정말 도나 하러웨이의 사이보그 매니페스토라는 건 뭐냐면 모든 21세기 여성들은 사이보그라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것도 제3세기 여성은 사이보그라고 표현해요. 제가 물론 오해할 수 있는 발언인데요. 그래서 제가 네. 아니 사이보그라뇨. 네. 사이보그는 왠지 기계적이고 막 이런 존재잖아요. 네. 근데 도나 하러웨이가 굳이 그런 상징, 그런 바디에 대한 상징을 왜 썼냐면은 사이보그는 인간이기도 하고 네네. 동시에 기계이기도 한 네. 정체성이 그 안에 두 개가 모호하게 함께 있는 다중 정체성의 존재를 사이보그라고 표현해요. 아하. 그러면서 그 이후에 사이보그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키메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화장막 신화에서 이렇게 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에 네네. 키메라가 나오는데 그 키메라는 어떤 존재냐면요. 네네. 그게 만들어낸 사람들이 상상력 속에 있는 건데 머리가 사자 머리와 양의 머리와 뱀의 머리가 있는 그런 존재가 키메라예요. 네. 그러니까 한 존재가 양이기도 하고 사자이기도 하고 뱀이기도 뱀이기도 한 하고요. 거죠. 양이 아니기도 하고 사자이기도 하고 뱀이 아니기도 해요. 우리는
내가 하나의 존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성일 존재일 거만 생각하지만 내 다양하다. 안에는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다양성이 있어서 때로는 온통 페미니스트적인 생각과 그런 것들이 있지만 나는 또 다른 정치적인 맥락에 포지션이 주어지잖아요. 적어도 제가 결혼하고 나서 페미니즘을 분노 가운데 페미니즘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배우고 나서 내가 알았던 건 뭐냐면 바로 내가 같이 사는 내 남편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 이후에 내가 여성 아내로서의 의무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페미니즘을 지나오면서 이 사람이 사실은 화를 할 때도 있지만 나에게는 정말 오랫동안 동지고 같이 생각해보세요. 입을 말려야 된다고 저 끝에서 저를 잡고요. 꼭 잡아야 돼. 그리고 한 바퀴 확 하면은 제가 흔들흔들 하면서도 이불도 같이 털고요. 그 다음에 같이 산책도 가고요. 그 다음에 일상의 아이들 행복하기 위해서 이벤트도 같이 하고.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사람과의 관계를 여성학을 통해서 복잡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미디어 페미니즘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페미니즘은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극적인 것들만 묘사하게 되고요. 다른 것들은 가려지게 돼요. 그런데요, 지금 젊은 친구들이 지를 통해서 SNS 페미니즘이라 그래서 5자, 트위터 5자잖아요. 네, 그렇죠. 예. 5라인이죠? 네. 그 5문장인가? 줄이에요. 5줄이죠. 네네네. 5줄의 페미니즘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적인 페미니즘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공격적인 건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지 하면요, 상대방도 공격적으로 만드나요? 그것도 있고요. 네. 중간에 그레이 존이 없다는 건요, 소통의 장이 없는 거예요. 소통의 장이 없다는 건요, 변화의 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보수적이라는 건요, 네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강하게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느냐의 대상이 아니고 변화의 여력이 없는 게 보수적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동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보라는 측이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상대방을 듣지 않는다면 진보도 보수예요. 보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진보와 보수가 공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보수만 있네요. 보수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제가 아시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운 좋게 그러니까 많은 아시아 학자들에게 배우고 그 다음에 그분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글도 사실은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태국 대학에 찰리다퐁 송삼판이라는 선생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대가들은 항상 말이 쉽죠. 맞아요. 그리고 인터뷰를 딱 하게 되면요, 본인들의 얘기를 다 내놔요. 이미 본인들이 공공재라는 것들을 인정하고요, 사리지 않으세요.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할 때, 그분이 태국의 사례에서 많은 분들은 태국에 대해서 관광하고요, 조금 창피하지만 섹스 관광하죠. 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태국은요, 뭐가 가장 많이 SNS가 많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교 경제학이라든지 굉장히 배짱이 있는 나라예요. 맞아요. 근데 그 태국에서 어느 날 기찻간에서 9살짜리 아이가 강간당하고 버려진 사건이 일어나요. 아이고. 어른들한테. 근데 그게 이게 영상으로 잡힌 거죠. CCTV로 잡혀가지고 범인을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온 SNS가 발달한 태국에서 난리가 났겠죠. 죽이라고. 네. 근데 SNS를 통해서 죽이라는 이야기만 이렇게 쫙 했는데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이 하는 말이 이거는 보수적인 얘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서 아니 나쁜 놈한테 나쁘다 그러는 거예요. 왜 보수적이냐고 저도 흥분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레이 존이 없다면 보수적일 수, 아무리 이게 아주 분명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이거는 말할 여지도 없이 놔두는 건요 그레이 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낙태 문제가 있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그냥 간단하게 흥분하죠. 페미니스트들은 다 프로 초이스, 네.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더 중요한, 이야기하고 네. 보수주는 프로라이프, 프로라이프, 예. 생명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프로라이프일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프로초이스를 경우는요, 종종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쉽게 지워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이 아주 손쉽게 자기들이 손쉽게 그것들을 이용해 먹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하죠. 가능한 얘기죠. 사실은 둘 중에 어느 것이 여성을 위한 것이냐 하고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이건 두 가지 전략을 모두 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두는 게 중요하죠. 근데 태국에서도 이게 아주 강하게 프로라이프하고 프로초이스가 강하게 대립을 했대요. 그런데 어떤 운동이 벌어졌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걸 토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고 한 번은 프로초이스가 한 번은 프로라이프 팀이 그 회의를 운영하게 했대요. 그 상대방의 얘기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하면 그러니까 되게 기독교 쪽이 많이 프로라이프인데 기독교 그렇죠. 쪽으로 네네. 정말 어쩔 수 없이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때로는 폭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종교단체에 의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분이 프로 초이스 팀, 그 여성운동팀하고 같이 조인해서 이 여성을 도왔다는 이야기를 해요. 아하, 오히려. 그렇게 되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대립이 아니고 서로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전략이 아니고 여성 인권이 때로는 다르게 다른 것이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아까 내 남편 잡아가라라는 페미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남편이라도 제발 우리한테 남겨달라고 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낙태가 여성을 위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을 통해서 여성을 보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라인을 함께 협력할 때 여성운동이 연대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너무나 공격적이거나 한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절대로 여성운동에 유리하지 않다. 보수적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그 부분은 100번 이해가 돼요. 제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규린 학생한테 질문을 좀 받아봤는데 거기서 제가 좀 인상적이었던 게 사랑으로 풀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그죠? 페미니즘을 하면서 분노를 올바른 방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얘기를 지금 들은 것 같고요. 사랑으로는 페미니즘을 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얘기가 그 다양성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도 그런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네요.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해주시고 싶으세요, 선생님? 사랑으로 페미니즘을 할 수 없는가? 이 이야기를 저는 사랑으로 페미니즘을 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그 사랑이라는 것들은 글쎄 뭘까요? 전요 페미니즘을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했어요. 사실 지는 건요 내 안에 상처가 조금 남아요. 상처가 좀 남는데 우리가 이길 줄만 안다면 고장난 모터 같아요. 남자들은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라이프를 살았어요. 그런 교육을 받았죠?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요 뭐라 그럴까 내 이야기를 네가 알아들어야 돼가 아니고 네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어라는가. 사람들은 근데 내가 안 가르쳐도 다 알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페미니즘이 계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 자체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한다면 깊은 고민을 한 사람 중에 누가 계몽적인 태도가 누군가를 계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겠어요. 사람들의 깨달음은요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뭐라 그럴까 불이 꺼졌을 때 별이 보이는 것처럼요. 내가 나를 좀 낮췄을 적에 비로소 소통이 되고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돼서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추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소중한 존재라는 그 존중.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저는 그 가운데에서 소통이 되는 거라고 봐요. 그냥 가능하다.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가능하고 그 부분은 사실 가는 게 사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도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다양성이 존중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좀 가끔 좀 불편하게 느낄 때 페미니스트들은 왜 모성애에 대한 거에 왜냐면 어머니라고 하면 사랑인데 물론 이제 어머니가 희생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모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걸 많이 겪어요. 근데 그게 사실 우리는 엄마 하면 아플 때 뭔가 쉴 수 있는 분이기도 한데 모성 얘기하면 너는 여자를 말이야 엄마를 규정 짓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선생님? 19세기에 네. 그 모성이라는 것들이 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거. 어허. 우리는 그냥 엄마는 그 모성이라는 건 타고난 거 아니야? 라고 저도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인도네시아 연구를 해보거나 그 다음에 유럽의 모성에 대해 등장에 대한 배경, 네. 에드리안 리치의 더 이상 어머니는 없다라든지 네네네네. 이런 책에서 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모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을 해요. 정치적인 과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치적인 과정이요. 정치 통치를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제가 이제 네. 연구 파트니까 네.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지배를 하거든요. 360년 정도 지배를 했는데 그때는 지배가 아니었어요. 그 유럽에서 제일 못 사는 네덜란드가 조만한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정말 큰 나라에 가서 자원이 풍부한 인도네시아에 가서 뭐든지 들고 훔쳐가는 게 바빴어요. 사실은 훔쳐갔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나라를 보니까 식민지 통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19세기에 들어서야 이제 우리도 식민지 통치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문화 통치를 하고 그 나라를 통치해야 되겠다고 시작한 게 19세기에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식민지 통치의 전략이 뭐냐면 모성의 확산이었어요. 그래서 모성을 확산하는 게 어떻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아시아 지역은요. 젠더에 대해서도 다양한 젠더가 인정이 됐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양한 젠더들의 사랑이었으니까 다양한 성소수자도 인정을 했겠죠. 그런데 유럽 중심에서 보면 그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물란해 보이죠. 물란하다고 그렇죠, 그들이 그렇죠. 표현하는 것처럼. 네, 네. 물란하다고 이야기할 적에 어머니 교육을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어머니 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보건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 책임감을 줬을 적에 도덕적으로 그야말로 자기 금욕적이기도 하고, 금욕적인 걸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이 죽기 시작하잖아요. 굉장히 그 영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근데 인구 문제에 있어서 여자들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최고였던 거예요. 국가가 돈을 쓰기 싫으면 여성에게 이데올로기를 여성한테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여성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지킬 수 있도록 모성을 그러니까 모성을 강요하는 거죠. 심죠. 또 하나는요. 어떤 모성이었냐면요. 상품을 팔아야 되는데 이 상품에서 보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토착 의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은 야만인처럼 이야기했고요. 모성 교육을 시키면서 서구식 양육 그건 바로 상품 판매의 아주 중요한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젖을 먹이는 게 아니고 뭐 분유를 먹인다던가 분유를 먹인다든지 반드시 비누칠을 해서 씻어야 위생에 좋다든지. 좋다든가 그 다음에 뭐 가구 구조라든가 아이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상품 판매가 모성 교육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모성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네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기만 하는 모성이라고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를 줘요. 그런데요, 만약에 보세요. 우리 역사상 보면요, 항상 여성들은 집에 쌀이 떨어지면 나가서 뭐든지 했어요. 엄마들은 그랬죠. 아이를 끈으로 집에다 묶어놓고라도 나가서 맞아요. 밭일 했고요. 공장에 나가서 일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여성 노동자들, 농부들이 그야말로 착취당하고 있는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모성이라고 얘기하면
가뜩이나 조금밖에 못 봤는데 거기에다가 대가까지 바라지 말라고 하는 게 그게 모성을 제대로 설명한 거겠어요. 그러네요. 이용한 거죠. 이용한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식민지 통치에도 음. 그다음 국가 통치에도 이용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아드레이누 리츠가 주장할 적에 유럽에서는요 핵가족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서 모성의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가족을 그리고- 책임지는 모성.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에서 왜 산업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좋은 노동자, 좋은 노동자를 이야기하면서 모성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키기보다는 노동자들은 회사는요 사실은 월급 일한 만큼만 돈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 노동자가 잘 쉴 수 있는 것까지 계산해서 노동자를 돌볼 수 있는 의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회사의 의무를 바로 그것 때문에 휴가 때도 돈 줘야 되고요. 맞아 그런 거죠. 수당도 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맞아요. 주말도 수당 줘야 되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남성은 노동자, 여성은 가정주부 이렇게 하면요. 그 모든 남성의 휴식과 그 다음에 모든 돌봄을 누가 다 여자가 다 해야 된다는 여자가 다 얘기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요. 돈도 조금 주고 노동자에 대해서 사실은 그 돈을 조금 준 게 아니고 그 노동 누구한테 뺏어왔어요? 돈을 안 주고 여자들한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들을 뭐라 그랬냐면 하우스와이프. 그래서 너네들은 노동을 그냥 공짜로 주면 되잖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성에 대해서 분노할 만하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자들이요. 남자들 나가서 일을 했다 그래도 여자들은 그거를 조금밖에 못 받았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러니까 여자들이 맞아요.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갔는데 뭐라 그래요? 아유 어머니 애들 반찬값이나 얻어가야. 그러니까 맞아. 귀에 익숙하죠. 네 맞아요. 여성들은 나가서 아이들 간식값이나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성 노동은 항상 평가절하는 방식이 바로 모성 이데올로기에 숨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성의 화가 나는군요. 분노가. 그럼요.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모성을 딱 분석하고 나니까 왜 니들이 우리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고귀한 척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착취하는 건 착취의 도구였구나. 그리고 애들이라도 아프면 모두 다 우리한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고 애들이 사고만 났으면 그래 네 집 니네 엄마 누구냐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에 대한 비판이 너무 당연하죠. 그러네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들이 모성 버려야 되겠어요. 이제는 모성의 전략을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던 모성을 이제 찾아와서 여성 운동에 모성을 이렇게 우리가 뭐랄까 실행한다는 건요 굉장히 파워풀한 거고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70년대 때 등장한 여신운동이라든지 네네. 여신운동은 뭐예요? 여성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신 고대 여신을 보면요 가슴이 이렇고요 엉덩이도 이렇거든요. 가산의 상징 네. 힘의 상징. 그러니까 인류학자들이 초기에는 멀리 여행 가야 되니까 남자들만 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언어가 있기 전에 선사 시대에 그 다양한 여신들의 모습을 보고서는 남자학자들이 옛날에도 섹스 도구를 썼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가슴이 커서. 그리고 왜 다리 벌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게 뭐였냐면은 여신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신상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이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가슴으로 아이를 젖 먹이고 품고 차도 없었으니까 뚱뚱한 여자는 사실은 임신한 여자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신비한가. 자연의 원칙과 얼마나 신비한가. 그리고 그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들은 정말 행운인 거죠. 그러니까 여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간직한 거예요. 귀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네. 지금 뭐야 여성이 생리만 해도 어떻게 더럽게 그렇게 했냐고 어떻게 그걸 붙일 수 있냐고. 맞아. 그 여성이 몸이라도 살짝 드러내면은 마치 무슨 불경스러운 것처럼 여성의 몸을 그렇게 보잖아요.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여성의 모성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 여성의 몸을 존중하지 않는 사회에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운동의 방향에서 야 우리 모성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모성 아니고 이데올로기 이야기하지.
귀하게 여긴다면, 진짜 존경한다면 아이 낳은 여성한테 월급 좀 더 줘. 이렇게 그러네요. 그런 얘기 해야 돼요. 가능하네요.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직장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남자친구보다도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움을 겪는 거는 사실인가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가요? 아직은 학교 다닐 나이라 잘 모르나? 직장을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확실히 들으면 좀 착잡해요. 실제로 막 아르바이트로 들어왔던 막 고3짜리 애를 네. 한 막 40대 되는 이쪽 분께서 성희롱을 했는데 근데 그 심지어 회사 내에서 그냥 쉬쉬하면서 아이한테 그랬는데? 네, 미성년자한테 했는데? 그랬는데도 진짜요? 보호 조치나 뭐 반성을 하든가 아니면 뭐 성폭력 뭐 방지 수업 뭐 이런 거를 하든가 그런 조치가 적어도 후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오히려 그냥 묻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에 사실 직장 얻기도 어렵고 자기 어떤 밥벌이 하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아니어도 많아. 그런 느낌? 너 그냥 너 그렇게 문제를 일으킬 거면 나가. 막 이런 분위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여학생들이 겪는 게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아직도 힘이 약하지. 왜냐하면 남자는 가족을 벌어먹여야 되고 아직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족을 네. 책임지는 가장이니까 월급을 여자보다 더 받아도 괜찮고 그런데 사실상 남자라는 이유로 더 월급을 주는데 그러면 근데 여자 중에서도 가정을 책임지는 엄청 많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특수성은 전혀 일일이 고려되지 않고 남자는 가장이니까 월급을 더 받아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서 사실상 그냥 그건 다 핑계고 제가 보기엔 그냥 남성 사회라는 게 이게 이루어지고 그게 무너지지 않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선생님 얘기나 우리 규린이 학생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느낌은 결국은 페미니즘이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뭔가 뭐 평등이나 이런 게 아니고 다양성. 그 평등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그 객관적인 어떤 평등이 아니고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니면 뭐 디펜스 온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에 따라 그 다를 수 있는 그게 평등일 수도 있다.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거. 약간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이제 차여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네. 했을 때 네네네. 오늘 이제 교육자 집단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중에서 한 분이 질문을 했어요. 네. 어떤 질문을 했냐면 당신이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모 재벌이 그 다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중심으로 자산을 모은 것도 다양성으로 인정해야 되느냐라고 그 사례를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아하, 네. 근데 저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양성은 소수자 운동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냥 놔두게 되면요. 강자가 지배하는 사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성을 진짜 지향한다는 건 뭐냐면 소수자들 여기서 소수자라는 건 숫자의 소수자가 아니고 정치적인 소수자예요. 네네네네. 여성, 섹슈얼리티의 소수자, 장애, 혹은요 이주민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있죠.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판이 깔리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들 발 아래에 받침대를 하나 더 주는 거에 다양성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다양성과 인권의 운동은요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다양성에 대해서는 그냥 놔둔 채 방임한 채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다양성은요 정말 적극적인 정치적인 관여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힘 약한 사람들을 지원할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서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회예요.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콧구멍 철학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물 수면이 요만한데 콧구멍이 나와 있으면 살고 요 수면이 요만한데 콧구멍이 이렇게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최소한 물 수면에 콧구멍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요만큼의 받침을 주어주지 않고 난 다음에 그
그 사람들에게 인권을 얘기한 데는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삶을 살거나 어떤 뭐 힘을 좀 갖게 되거나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제 에너지를 저기 쓸 수 있다면 저는 수면 위로 사람들의 콧구멍을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 생각을 한 멋있어요. 적이 있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두 분의 페미니즘 이야기, 우리가 물론 신부의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한 번 더 제가 해볼 생각인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다양한 사람들이 수면 위로 콧구멍을 디밀고 올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도 관여를 하고 관심을 갖는 게 그것이 바로 저기 페미니즘이 아닌가. 아주 그냥 단순한 평등을 이야기하지 않고 좀 더 복잡하고 아주 많은 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오늘 참 이해를 하고 페미니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으로 풀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우리 젊은 페미니스트들 몇 명이랑 또 우리 같은 동년배 저기 페미니스트 저기 선생님들 몇 분이랑 같이 이야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때는 서로 다름에 대한 의견을 좀 더 공격적으로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인간의 가치라던가 자연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이 순간에 아주 훌륭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